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병표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오늘 제목이 살벌한데요. 아, 예. 제가 미국에 돌아와가지고 네. 요새 독거노인을 하면서 식품 구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사과 골라 먹는 재미 때문에 페이스북에다 막 쓰다 봤더니 예. 요새 또 우리나라에서 사과가 뭐 금사과라고 그래서 자꾸 뉴스에 초점이잖아요. 5,000원씩이에요. 한 개 5,000원씩. 예, 5,000원이고 제가 좀 다른 거 먹어보려고 저때 롯데 백화점에 갔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 시마노 골드라고 해서 황금 사과라고 그러는 거 예. 노란색. 예. 그거 하나에 7,000원이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그 7,000원짜리 한 개 사가지고 일주일에 먹었습니다. 사과 한 개를 일주일 나눠서. 아까운 건 아니고요. 저는 많이는 못 먹습니다. 당뇨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사과를 자르면 보통 뭐 반개를 앉은 자리에서 먹고 이랬는데 요즘은 못 먹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고물가 국가 예. 또 원가가 높은 사회. 예.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이 사실은 80년대부터 90년대 일본의 모습이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그걸 좀 한번 그 사과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네. 농업하고 식품의 네. 그 그 높은 물가가 우리 사회 경제를 앞으로 어떻게 망치고 예. 있을까 이런 얘기를 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십시다. 예. 그 뭐 제가 그냥 요새 시청자들이나 경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네. 뭘 걱정할까 근데 저한테 전화 오는 거 쭉 적어봤거든요. 예. 예. 하나는 지금 이제 애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네. 그죠? 사과 값으로 인플레이션. 예, 애플레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기 주필님 자주 말씀하시는 예. 의료 사태가 있습니다. 사태가 예. 그다음에 어제부터 번호 이동을 하면 50만 원 전환 보증금을 더 준다고 그래가지고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만들어졌는데. 이 정부가 단통법 폐지한다고 해서 되게 칭찬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관치 경제가 단통법 있을 때부터 더 심해요. 그래서 시행령 개정안 만들어서 뭐 몇십 원까지 뭐 몇만 원까지 예, 줘라 뭐 이러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일부 저기 야당의 비평론자들은 요새 저 경제 민생 뭐 간담회인가요? 예, 네, 예. 지역 다니시면서 예.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약속한 게 한 100조 원 정도 낸답니다. 아니, 100조 원이나 많아. 어제는 드디어 영암하고 광주서부터 영암까지 아우토반을 만든다고, 2조. 전국에서 그러면은 좋은 승용차 다 광주 가고 다 광주까지 가서 영암 광주 구간을 예, 달려봐라 이런 얘기인 모양이죠. 예, 왜 거기에 아우토반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동네마다 가서 이제 아마 영암을 의식했을 거예요. 영암이 옛날에 F1 경기장이 그쪽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저 DJ 정부 때 그 네. 정권 실세가 기업인이 그 영종도 저기 공항 새로 열렸을 때 네. 거기서부터 F1을 해가지고 송도로에서 서울 네. 시내로 들어오는 걸 기획을 해가지고 다 해놨는데 정권이 개입해서 뺏어가가지고 그 논 가운데다 갖다 놓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주 조롱거리가 됐어요. 러브 호텔밖에 없는 데다 갖다 놔가지고 표도 안 팔리고 뭐 아마 그거 영암이 그렇게 해놓고 지금 F1이 철수돼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뭡니까? 카레이서. 네. 카레이서들이 호텔의 그 경기 지역에 들어가면 몸과 마음을 오롯이 이제 경기를 생각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조용하게 만들어주고, 근데 영암에 가서 자는데 이게 러브 호텔들이 돼가지고, 불이 막 돌아가. 이걸 어디서 꺼야 될 줄을 몰라서, 예. 선수들이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얼마나 무도한 정치가 진행되고 있는지 예. 경제의 정치화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아주 기가 막혀요. 예, 그런데 이걸 이제 아마 버전 2를 지금 기획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뭐 선거
공약이었죠. 빌공짜 공약이었죠. 저 진짜 100조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뭐, 이제 요새 제가 엊그제 참다가 삼성이 이제 맛이 갔다. 예. 제가 최근에 다 투자를 잘했는데 돈을 못 벌고 본전에 손 털고 나온 유일한 주식이 삼성전자 주식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걸 안 팔고 있다가 제일 늦게라도 반도체 그게 붙겠지 그랬더니 영 실적이 안 나와서. 근데 이제 이거는 사회가 같이 삼성을 죽였고 삼성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경제 현실. 이재용 회장도 뭐 실익이 이제 프로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난 거죠, 뭐. 실제적으로는 선친이 의식불명되고 나서 벌써 한 10년 이상 자기 책임하에서 경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경영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안타까운 거는 다른 IT 디지털 회사들은, 글로벌 회사들은 다 주가,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삼성만 자꾸 이제 지금 내려가고 있어서, 뭐 잃어버린 5년이 아니고 10년인데, 10년이 지금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고, 놀라운 건 거기 전직 최고 경영자들을 제가 최근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 다 동의를 하세요. 삼성이 더 이상 옛날 삼성 아니다. 부회장 뭐 어쩌자고. 어쩌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 반도체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삼성 얘기하고 엮어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냥 소위 사과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식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새 신조어가 생겼어요. 애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스마트폰 앱이 아니고 애플 플러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근데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치솟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다. 이제 이런 현상입니다. 잘 알려진 거죠. 엥겔 법칙이네. 엥겔의 법칙이죠. 그래서 소득이 쭉 늘면 식품비가 점점 맛있고 좋은 거 먹으니까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뭐 더 이상 더 고급도 좋은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 끼를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먹는 양은 정해지고 그래서 이제 식품비가 올라가다 이렇게 하는데 소득은 자꾸 늘어나니까 전체 비중은 지출 중에 식품비의 비중은 줄어든다. 이게 이제 엥겔 하는 일반 법칙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국민소득하고 식품비 비중이니까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전 세계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하고 이게 2019년, 2021년인데요. 이쪽 국가들은 어느 나라?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 40%, 10% 같으면 밥 먹고 나면 60%도 있고 그러니까. 벌이의 대부분을 이제 식품비로 써야 되는 거죠. 밥 먹고 나면 미래에 대한 교육 투자나 건강 투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끼 먹으면 그래서 오늘 살고. 미국도 한 6%까지 줄었다가 최근에 팬데믹 이후에 공급이 잘 안 됐었잖아요. 당연히 다 올라갔었죠. 그래서 미국이 12.8%고요. 식사비 올라서 죽겠다는 상황이죠, 지금. 전체 지출의 12이고 우리는 지금 지난해 4분기가 15.4%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솟았는데요. 많이 높았죠.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식품비가 이제 집에서 먹는 식품비가 있고 밖에 가서 외식비가 섞여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잘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엥겔 지수입니다. 이게 쭉 내려갔죠. 경제 발전하면서. 그래서 2007년이 거의 최저로 내려갔었어요. 11.8%. 문제는 이겁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같은 데는 팬데믹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러면서 일시적으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식품하고 에너지 가격은 변동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황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계도 구분해서 내잖아요. 그렇지만 전체 트렌드는 내려가고 일시적으로 지금 팬데믹 이후에 지금 조금 2, 3년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부터 지금 2007년부터 지금까지니까
그러니까 18년, 거의 20년째 지금 식품이 네.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15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보니까. 15.4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17년에서 끊겨서 그렇네요. 그 이후로 더 올라간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거의 지금, 한 15년, 18년 가까이를 지금 식품 물가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먹는 문제에서 완전히 후진국으로 지금 역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사회 전체의 물가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이 중에 이제 과일이 아주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해 3월하고 올 3월 사이에 사과가 31.3% 오른 거고요. 배는 54%, 귤이 67%, 토마토도 27.6%가 올랐어요. 귤도 이렇게 올랐군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청량리 청과문 시장 앞에 살아서 거길 자주 갑니다, 요새. 독거노인 하시더라고. 근데 대체해서 사 먹을 과일이 없어요. 다 비싸니까. 제가 12월 달에 갈 때 아보카도를 이렇게 한 바구니 사면 3,000원에서 5,000원이었거든요. 지금 8,000원이에요, 아보카도도. 그러니까. 아니,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 왜 그렇죠? 수입인데, 이제 여기 환율이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환율 1,300, 400원.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나라 통계청이 집계한 거로 보면, 99년 이후로 25년 만에 최고로 지금 상승을 했고요. 사과 도매 가격은 전년 대비 123%라고 그럽니다. 아까 34%는 3월 달이었고, 이게 이제 집계하는 기준 시점에 따라 다른데, 이 겨울 때 71% 뭐 이렇게 귤, 배 다 70%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사람들은 또 우리 아주 단순 논리에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유통이 선진화가 안 돼서 유통 시장에 왔다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 이게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이 가게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놓았던 게 다 썩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망해서 나가고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유통업이라는 게 이 과일이라는 게 유통업이 그렇게 이익이 초과 이윤이 많이 나오면 대기업이 다 그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신선식품 유통 안 하거든요. 대기업은 이게 리스크가 엄청 큰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사놨다가 너무 비싸면 그걸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매출이 안 일어나면 버려야 되잖아요. 물류비용이 많이 되는. 그래서 이제 뭐 이 과일상이 하는 얘기가 이게 이제 명절 아니면 아무도 엄두도 못 낸다. 사과 하나에 4,000원, 5,000원 하는데 그걸 누가 사 먹겠냐. 제사 때나 산다. 제사용. 안 벌리면 버려야 되는데 7월까지가 다른 과일은 그렇게 오래 보관이 안 되잖아요. 사과가 그래도 그 면에서 건데 사과 주력 상품이 사과가 못 파니까 이제 하고 뭐 이 명절에 가족이 와서 산 이후로는 한 달 넘게 사과를 못 사봤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픈 얘기네. 슬픈 얘기예요. 아까 2007년까지 우리나라 식품비가 낮아졌는데 그러면서 이 과일값이 계속 오르니까 이 과일 소비량이 계속 늘다가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건강한 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80년엔 1년에 22kg까지 못 먹었는데 2007년 67.9kg 먹었거든요. 근데 아까 보시면 엔겔 지수가 2007년부터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식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양을 줄이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2007년에 비해서 지금 20% 덜 먹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과일은 전체 과일 수입 포함해서 다 전체 과일. 1년에 먹는 과일량이 우리가 지금 한 55kg 정도를 먹는데 그렇게 드시는 것 같으세요? 그렇군요. 조금씩 합쳐도 55. 근데 많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이 지금 우리 경제가 그렇게 발전하고 1인당 국민소득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과일을 충분히 못 먹는 사회가 되고 있는 그렇군요. 거죠. 도쿄압이 경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소비자들이 주로 쓰는 물가가 서울이 도쿄의 22.4% 높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네. 다 높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식품료 가격이 제일 차이가 커요. 아이고, 38.7%. 거의 40%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더 높습니다. 아니, 이건 우리가 일본 여행 가보면. 요즘 일본에 막 가는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보시면 우리가 세금 내고 나서 집에서 가져가는 돈이 그 서울 시민이 도쿄보다 5.4% 높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네. 물가는 22%가 더 높은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네. 주거를 따지면 더 끔찍한 차이가 나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담보대출 모기지 20년 네. 이자가 이 동경은 1.65%, 우리는 5%니까 이게 지금 거의 3배잖아요. 차이로 많이 실질 소득에는. 그러니까 서울이 훨씬 살기 힘든 도시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일본 가면 우리가 돈값을 맛을 알게 아니, 싸다고 느껴져요. 다 워낙 차이가 크니까요. 네. 그 중에서도 식품비 가격 차이가 제일 커요. 네. 38.7%. 이게 이제 여러분들 눈배우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 보시면 모든 걸 다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눈배우군요. 여기가 이제 생활비 차이 해주는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서울하고 도쿄하고 이 식품 가격들 보면 이게 서울이 얼마나 더 비싼가 하는 거거든요. 아, 어떤 종목이 거의 다 있군요. 그렇습니다. 계란이 52%가 더 비싸고요. 네. 식빵이 63% 더 비싸고 우유도 41% 비쌉니다. 이런 거 다 수입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통제하는 거예요. 보조금 주면서. 그 다음에 소고기가 111%가 더 비싸요. 소고기는 말도 안 되게 비싸요. 2배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와인도 거의 3배, 180%가 더 비싸고요. 담배만 더 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이렇게 해보면 우리보다 생활비 더 들어가는 건 싱가포르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붉은색으로 갔을 때 비싼 도시고 파란색으로 가서 싼 도시인데 아시아에서는 이게 동경보다 우리가 더 짙은 쪽이니까 여기가 상해고 홍콩이고 여기 싱가포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가장 생활물가가 높은 나라죠. 삶의 질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쭉 비교하는 게 있는데 우선 구매력에서 많이 차이가 나죠. 구매력 미국 뉴욕을 100으로 했을 때 구매력을 우리가 상당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우리가 월등히 뉴욕 일본보다 높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삶의 질이 아주 높은 도시고 우리는 중간쯤 되는 도시고 종합평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이제 더 비싸졌다. 이게 이제 보통 외국에서 식품점에 가면 종류별로 이렇게 한 10가지도 놓고 골라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과 얘기를 좀 하면 이게 원천이 어디냐면 카자흐스탄 쪽에 거기서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된 거고요. 이 야생사과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 야생사과로부터 DNA 조사해 보면 개사과라는 거하고 야생사과 2개가 있는데 그것들이 막 혼합되면서 전 세계 사과 종류가 얼마냐면 7,500종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군요. 매년 몇 개씩 새로 만들어요.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특히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절반이 중국에서 생산이 됩니다. 사과.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수입만 개방하면 물류 비용 안 들이고 들어올 수 있는 나라들이 가까이 많아요. 중국이 우선 중국, 일본도 일본은 고급 사과고 중국은 싼 사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거의 10,000년 전이니까 농경 시작하고 그때 천산산맥에서 재배돼 가지고 시베리아 거쳐서 유럽으로 갔고 우리 쪽으로도 오고 그래서 오래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과는 아담과 이 선악과가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림은 전부 사과로 그려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과에 얽힌 유명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 있습니다. 이게 사과에 관련된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렇군요. 아담과 이브고. 아담과 이브고 먹으라고 꼬셨던 사탄이고. 그렇군요. 윌리엄 텔은 어디 갔나요? 윌리엄 텔이 아니네. 이거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그다음에 이게 뉴턴이고요. 뉴턴이고. 이거 백설공주고 여기서 이제 독사가 준 마녀고요. 이게 스티브 잡스가 애플 만들었고요. 여기 윌리엄 텔입니다. 윌리엄 텔이고. 화살 그렇군요. 네. 그 옆에 아들이죠. 아들을 외다 놓고 쏜 거죠. 사실 윌리엄 텔은 그 스위스의 전설이고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그러죠. 네, 그렇다 어쨌든 민족. 여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여자 누군가 마녀가 있고. 네. 그래서 손에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인류를 바꾼 세계 사과가 있다 그러죠. 네, 애플도 있고, 스티브 잡스도 있고. 이브가 먹은 선악과가 있고, 뉴턴 떨어진 거 보면 만울령 만들었고, 스티브 잡스가 애플 만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사과를 무지 좋아해가지고요. 이제 대학 들어가고 그럴 때 거의 이상한 놈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채식만 하면 했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도 안 난다고 믿고 목욕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되게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주로 이제 점심으로 들고 다니는 게 사과였었어요. 사과. 근데 그래서 회사 이름을 애플이라고 지었고요. 그 사과 중에서도 뭘 먹었냐면 맥킨토시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애플 맥킨토시. 컴퓨터 만들고 맥킨토시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들이 많죠. 사과들이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했는데 애플랭킹스.com이라는 데 가면 사과를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그 최고 좋은 탑 사과들은 우리는 하나도 못 먹어보는 사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까? 이런 사과 하나도 못 들어오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사과가 제일 좋은 줄 알았더니. 우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후지. 이거는 중간 이하의 사과입니다. 그 평점에 의하면. 그렇군요. 이게 황금 사과입니다. 제가 한 개에 7,000원에 접대 샀다고 하는. 이게 요새 시마노 골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비싸게 팔아요. 우리나라 사과가 제일 맛있는 게 아니었군요. 우리는 아주 중간에 속한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이 비슷한 거, 58 사과를 먹는데 그렇게 맛있고 단단하고. 한번 뒤로 돌려봐 주십시오. 제일 맛있는 거 이름이라도. 스윗탱고 애플. 이거 완전히 성배 사과라고 그러잖아요. 홀리그레이션. 이거 하니 크리스피 애플. 이게 정말 많이 있고요. 이 간지 애플도. 이거는 뭐예요? 간지. 스냅드래곤. 엔비, 핑클레이디. 너무 맛있어서 길티 플레저라고 이름 붙이고요. 참 핑클레이디.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 중에 널 보면 저런 것들은 막 만들어진 지 3년 이내에 신품종들이 많아요. 이렇게 지금도 계속 새로 개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사과를 우리나라는 그냥 후지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사과값 계속 올라갈 거다. 정부도 은근히 그래요.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사과 재배량 줄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옛날 여기다가 했던 게 충주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이래서 기후변화 때문에 사과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품종을 안 바꾸고 같은 한 가지 품종을 심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사과 재배되는 나라들입니다. 색깔이 짙을수록 사과 재배를 많이 하는 나라. 열대 지방도 아랑곳 없이 많군요. 아주 열대 적도 부근에만 거의 생산이 안 되고요. 다 됩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아무 상관없어요. 품종이 워낙 다양하고. 추운데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라별로 색깔을 그려놔서 그렇긴 한데 이 사과가 재배하는 품종이 7,500이 됐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맞는 거를 개량을 많이 했다.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많고 가능하고. 그래서 아열대서부터 이 툰트라 지방까지 폭넓게 자라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기후 변화 음모론자들의 그 거짓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과 걱정 안 하시는데 이 사실은 여기가 따뜻해지면 훨씬 많이 재배되죠. 러시아하고 아니 설산이 한국에서 기후변화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단작에서는 문제군요. 네, 맨날 우리는 후지만 기르려고 그러니까. 네, 단작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 기후에 맞는 걸 기르면 되죠. 다양하게. 네. 되는 거죠. 사과 품종이 7,500가지나 있으니까. 네. 근데 우리는 다 가면 그냥 거의 시장인 이거 한 품종입니다. 네. 그래서 사과 품종이 청송사과, 충주사과, 상주사과, 대구사과 뭐 이렇습니다. 지역 이름만으로. 지역으로. 그러니까 맛의 차이는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다 부산데, 후진데.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의 폭도 안 되고. 아니, 그것도 사실 일본에서 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시마노 골드도 그렇고, 네. 후지사과도 이름 자체가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골든 델리셔스도 그쪽에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이 이런 걸 잘하죠. 그래서 네. 우리가 받아가지고 얼른 받아가지고 거의 훔치다시피 받아가지고 막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파프리카 이런 거 다 일본에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파프리카 주요 수출국이 돼 있죠.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그 비싼 포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죠? 파란 거 요새 되게 비싼 샤인머스켓. 네, 그것도 일본에서 만든 신품종이죠. 포도 신품종이죠. 네, 그걸 그냥 가져와 버려가지고. 너무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면 괴로워지는 경우들이. 한라봉의 그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 그 영어 이름이 있습니까? 예, 그게 한라봉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만든 거 같잖아요. 스모 오렌지, 스모 씨름. 그게 일본에서 개량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요즘엔 그거 먹어요. 있어서 스모 오렌지라고 그럽니다. 스모. 제주도 알면 괴로워요. 제주도하고 아무 상관은 없는 거예요. 일본이 개량한, 오렌지를 개량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자, 이게 혹시 이제. 뭐, 천의 양이 뭐, 가라데, 모르겠어요. 가라데, 뭐, 스위트,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네. 괴롭습니다. 예. 지금 이게, 아까 그, 논교에 가서. 네. 사과 가격을, 모든 그 식품 가격을 품종, 종류별로 비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슬라이드 만들면서 사과 가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과 가격을 비교했거든요. 네. 제일 싸게 먹는 유럽이 1kg당 71센트예요. 유럽이 제일 쌉니까? 여기 이렇게 제일 싸잖아요. 색깔 여기. 네. 중동하고 터키, 여기 독일 이런 데가 싼 나라들입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 러시아도 무지 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비싼 나라가 색깔로 하는데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전에 만들어졌는데 어제 갔더니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지고 우리나라가 평균 1kg당 6불 99, 7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동하고 터키 요쪽 동유럽 쪽에 71센트하고 하면 10배 차이죠. 사과 가격이. 우리가 지금 유럽 국가에 대해서 거의 8배에서 10배 가격 사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전 세계가 이렇게 싸게 먹는데 지금 기가 막히는군요. 예. 이거 스리랑카하고 한국이 비싼 나라입니다. 네. 스리랑카도 수입 안 하거든. 이거 보시면 스리랑카 두 번째 비싸고 그다음에 미국, 자메이카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니 러시아 같은 데 가면요. 예. 그 고속도로 연변에도 그 할머니들이 사과를 뭐 끊임없이 나와서 팔죠. 행상들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비싸게 먹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것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쌀값도 전 세계에서 7번째 비싸게 먹고 살고 있는 나라고요. 뭐 그걸 뭐 못 내리게 하려고 또 뭐 양곡 관리법까지 개정하고. 소고기는 전 세계에서 2번째 비싸게 사 먹고 있는 나라. 스위스도 비싸군요. 예. 그건 뭐
땅이 잘 없잖아요. 다 산만 있잖아요. 스위스는 사실 뭐 워낙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니까. 그래서 이게 뭐 냉해 때문에 비싸다, 재배 면적이 줄고 있어서 작황이 줄었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사과 생산 못하는 나라들도 싸게 먹잖아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여기 다 사과 재배 거의 안 하거든요. 여기 있는 나라들, 있는 나라들. 근데 여기 다 여기 한 1불 부근에 먹잖아요. 우리 7불에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유가 돼요? 말하자면 한 개 1,000원밖에 안 하는데. 우리 좀 7,000원에 먹는 게. 생산한다면서 7,000원. 유통업자가 다 먹는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식품 산업은 원래 그렇거든요. 그렇죠. 최종 소비에 1달러 됐을 때 농민 몫이 얼마냐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미국인데요. 8센트가 농민 몫이에요. 8%가. 1불 중에 8센트. 그리고 호주가 농업국가인데 10.4%예요. 그러니까 이 유통하고 추가 가공하고 여기서 비용이 워낙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낮은 것 같은데요? 상당히 낮은 것 같은데요? 전체. 그래서 이건 식품 산업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재료는 생산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왜 굶어 죽는 나라가 있냐. 이거 풍년 들면 갖다 먹으라고 그러는데 갖다 먹으려면 그러니까 이게 8%밖에 안 하는데 이 유통 비용이 저 구입 단가의 7배 정도 되거든요. 유통 물류 비용만. 그러니까 못 갖다 먹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무슨 한국의 유통산업이 낙후돼서 그런 것처럼 정말 거짓말입니다. 저희 누님이 복숭아 가수원 하거든요.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가락시장, 농산물 시장의 현가를 다 보면서 출하를 해요. 그래서 정보에서 뭐 속고 있어가지고 무슨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사과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들. 전 세계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사과의 가장 많은 수출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미국. 그 다음에 뉴질랜드가 그 국가 크기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그렇군요. 8%. 근데 저기 이제 사과 재배 잘 못하는 뜨거운 나라들이 사 먹죠. 베트남. 어차피 안 나는 나라들이. 여기가 이제 수입이에요. 근데 보시면, 그러니까 뭐 독일 같은 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중국이 수입도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는 수출하고요. 근데 저 수입을 어디서 많이 하냐면요. 뉴질랜드하고 일본에서 수입을 많이 해요. 일본도 상당히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대만이 또 주요 수입 국가고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이렇게 수출도 하고 수입도 많이 하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품종이 다양하니까 자기네가 생산 잘 하는 거는 수출하고 딴 데에서 좋은 건 수입해서 먹어서 이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뭐 많이 돼 있는 거죠. 수입 수출 국가가. 그래서 한 8조 원 정도가 생사과가 1년에 거래가 되거든요. 국제 거래에서.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는 거의 1조 원 정도의 사과 수출을 하고 있고요. 최대 수입국이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으로 수출되고 있어요. 뉴질랜드. 미국까지. 뉴질랜드 대단한 농업에서는 정말 배울 게 많은 뉴질랜드하고 네덜란드가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이나 유럽 가도 뉴질랜드산 갈라라고 그러죠. 갈라 품종이 그냥 널려 있잖아요. 사과가. 그래서 전 세계적인 사과 품종을 뉴질랜드가 많이. 이제 수입 왜 안 된다 그랬더니 수입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수입 검역 절차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제, 글쎄 말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상은 이렇습니다. 그 협상이 8단계가 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한테 수출을 하고 싶다고 협상을 개시한 나라가 11개국이 있고요. 협상하자. 개시를 했어요. 1차,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많이 나간 게 일본입니다. 5단계까지 나갔거든요. 근데 그게 20년 전에 중단이 됐어요. 20년 때 추가 협상이 없어요.
근데 이 송미령 농림수산부 장관이 일본이 자국 사과를 선호해서 수출할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 사실이 아니죠. 수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서 사과 검역을 재개하자는 소리도 없다. 일본이 의지가 없어서 안 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송미령 장관이 몰라서 거짓말을 할까요? 이게 우리나라가 뭘 하냐면 20년 전에 하다가 갔더니 사과에 유해 나방류가 하나 있다. 이거를 원천 차단하는 이유로 내세워서 솔루션을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협상을 할게. 이렇게 중단한 거예요. 근데 생사과를 수입하면서 그 속에 벌레 있는 거를 없게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건 해결할 수 없는 숙제를 줘놓고 그거 해결책 있으면 가져와라 그러니까 한국이 수입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니까 지금 안 하는 거거든요. 마치 노무현 정부 때 소고기를 자를 때 그거 쇠뼈가루가 없이 잘라와라고 주장하는 거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래놓고 일본이 의지가 없어서 수입을 안 된다 이렇게 국민한테 이렇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아니 그러면 다른 나라는 생사과를 어떻게 수입해서 먹냔 말이에요. 도대체 중국도 베트남도 다 수입해서 먹는 사과를 대한민국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일본이 한 38,000톤 정도를 최근에 수출을 했고요. 최근에 수출이 무지 많이 늘었어요. 근데 대만, 홍콩, 중국이 주로 이 중국 문화권이 주 타겟이에요. 그리고 태국, 베트남도 하는데 이게 선물용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일본 게 워낙 크고 일본은 모양하고 포장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급 선물용이 주 수요입니다. 그리고 이 아오모리 현이 주 생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과 품종에도 있죠, 아오모리가. 그래서 근데 이런 게 들어오면 한국 사과도 어떻게 할까요? 일본 사과가 오면 우리 수입 소고기 되니까 한우가 엄청 비싼 고기로 돌변했잖아요. 품질 경쟁 하겠죠. 좋고 이쁘게 만들고 크게 만들어서. 그럼 우리도 수출길 열리는 거죠. 근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쭉 했는데 부동산 하면 더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득 대비 융자를 얼마나 받고 있냐? 우리는 61%, 95% 있고요. 이 부동산 가격하고 소득으로 보면 이제 미국은 10배고 우리는 24배죠. 부동산 가격이. 그렇습니다. 대출이 얼마나 쉬우냐? 이제 큰 숫자일수록 쉬운 건데 우리는 지금 이제 어렵고요. 그래서 부동산도 비싸지, 물가도 다 비싸지, 뭐 이렇게 쭉 부동산 가격 비교해 있습니다. 가격도 있고. 우리나라 이제 농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입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바나나 수입하고 자몽 수입하고 오렌지 수입하면서 이걸 안 하는 거는 국내 생산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많다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 보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GDP 비중은 이제 이게 미국의 농업의 GDP 비중이 1950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 미만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근데 전체 GDP에 농업이 차지하는 게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소득이 늘면 전체에서 왜냐하면 훨씬 부가가치 생산을 많이 하는 산업이 비중이 커지니까 농업의 비중은 점점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도 지금 2007년부터 21년까지 보면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고 있거든요. GDP 비중이. 그렇지만 아직도 상당히 높은 거죠. OECD 평균보다 농업 비중이 좀 높잖아요. 근데 농지 여건은 훨씬 안 좋은데 농업 비중이 높은 쪽에 있고요. 인구도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농업 인구가 줄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농업 인구가 늘고 있어요. 이거 문제군요. 이게 20%나 됩니까?
18.2%. 농촌 인구입니다. 농촌 인구. 예, 농촌 인구. 농촌 인구 중에 이제 순수하게 농민은 이제 훨씬 적습니다. 예, 네, 이제, 예, 이게 이제 그래도 우리가 막 농민으로 따지고 지금 4%, 예, 5% 정도 될걸요. 그게 이제 많이 높은 건데요. 이건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의 농가 숫자고요. 농가 숫자가 확 줄어드니 이게 이제 재배 면적이고요. 네. 이게 농가 숫자고, 농가 숫자가 근데 재배 면적은 거의 일정하니까 1가구당 재배 면적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 다 일어나는 현상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못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농촌의 현실은 이겁니다.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2022년이 벌써 70세입니다. 그리고 농가의 평균 연령, 그러니까 이게 가구주뿐만 아니라 전체가 60살이 넘었고요. 65세 이상이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없어요. 그냥 노인들이 농사 짓는 날. 미국도 이제 20, 30대는 이렇게 줄고 60대 이상 이렇게 늘었지만 미국은 그래도 30% 정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노인들이 63%가 노인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기가 어렵고 적고요. 혁신이 안 나고. 예, 그래서 농가가 지금 한 103만 가구 정도 되고요. 전체 가구의 4.7%가 됩니다. 그 총 인구 비율의 농업 인구는 4.3%. 그러니까 미국이 1% 미만인 거에 비하면 우리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OECD 저 자체가 사실 저생산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이 어떻게 되냐면요. 연간 4,776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농업 소득은 1,296만 원. 4분의 1이고. 네. 근데 이 농가, 우리가 이게 이제 저희 농가 소득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도시가, 이제 이 농업 소득이 이제 이렇게 4천만 원 중에 1,200만 원 정도가 농업으로 되는 거죠. 반 이하가 30% 정도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전체 가구들을 보면 연간 지금 한 5,300만 원을 벌거든요. 근데 농가는 지금 4,775만 원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은 한국 전체에 비해서 한 12% 낮은 거죠. 지출이 전체가 가계에서 4,051만 원인데 여기는 3,550만 원으로 지출은 87% 습니다. 그러니까 소득하고 지출이 한국 평균 가구에 비해서 농촌 가구가 한 12% 낮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하면 농촌이 못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나이에다 가구 수의 인원을 병하면 농촌이 더 높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도시의 그 가구주가 67세 이상이고, 도시가 아무래도 그 사람을 따로 소팅을 해서 비교하면, 이 소득, 그리고 교육 수준, 이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하면, 농가 소득이 도시 소득보다 높은 겁니다. 같은 나이대에, 같은 가구 구성원 수에다가 같은 교육 수준을 하면 농가가 훨씬 높은 겁니다. 그리고 생활 물가도 훨씬 싸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돈이 어디서 오냐는 거죠. 나머지 돈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전체 GDP의 한 1.8%를 만들고 있고요. 농어촌 인구 아직도 거의 1,000만 명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죠. 그다음 이제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주는 보조금이 전체 생산액의 한 8% 가까이 됩니다. 수출은 84억 하고요. 수입은 340억 하니까,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초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농가에서 농산물, 축산물을 팔아서 돈을 많이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 탑 22 국가거든요. 브라질이 1위고요. 네덜란드가 네덜란드가 참 대단해요. 네덜란드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크기밖에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많은 농업 수출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느라고 뭐 비트코인이 옛날에 화란의 그 튤립이라고 했잖아요. 그 튤립 열풍 때문에 원예 산업이 발달해서 네덜란드가 그런 농업 선진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아르헨티나, 뭐 이제 땅 큰 나라들이 이제 주로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외가 이제 아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나라, 무역, 농축산물의 여기 이쪽에 농축산물 무역 수지 적자가 제일 큰 나라 순으로 절대액으로 보면 우리가 4위 국가입니다. 4위 국가. 절대액은 중국, 일본, 영국, 다음에 한국이 제일 농수산물의 무역 적자가 제일 큰 나라입니다. 그 순위는 늘 변함이 없고요. 사과 이제 아까 수출 많이 하는 나라들 순서거든요. 한국은 0입니다. 0%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국이 당연히 1위고 이탈리아, 미국 뭐 이렇게 해서 뉴질랜드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사과 수출액이고요. 프로듀서 서포트. 근데 이제 아까 농가 생산액의 7.몇%가 직접 보조금이거든요. 7.2%. 근데 이제 사과 같은 거 비싸게 사주잖아요. 그게 수입을 안 함으로써 시장 가격을 높여가지고 간접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프로듀서 서포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직접 보조금을 하면 토탈 서포트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가 되냐면요. 그 가격을 높이고 다른 직간접적으로 해주는 게 뭐냐면 농가 수익의 49%가 이 보조 직접 또는 간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이 농민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시장 가격이 아닌 소득의 반이 다 보조금이죠. 그게 이 보조금의 규모가 그 나라 GDP의 몇 퍼센트냐 하면 대한민국이 단연 1위입니다. 1.5%. 참 큰일이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민 못 산다, 어렵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만큼 농민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나라가 거의 예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디입니까? 한국 다음에 0.9 일본. 여기 보시면은 0.9 아이슬란드. 일본. 아이슬란드는 농토가 거의 없는 나라고. 터키, 아이슬란드, 일본 이런 데가 이제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아까 간접 보조까지 다 하면 58.5%거든요. 지원금을 다 합치면. 그러니까 반 이상이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한국. 코리아. 그 다음이 일본. 이런 순서입니다. 그런데 저 노르웨이하고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하고 이게 우리의 수입액이고 이게 수출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 적자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나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원금 이 평균 연평균에게 OECD 평균의 한 3배 가까이 2.7배를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농민을 뭐 수탈하고 있고 농민을 어렵게 만드는 나라인 것처럼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농업을 외부로부터 보호를 얼마나 많이 해주느냐, 보호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프로텍션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이슬란드 다음에 한국입니다. 가장 농민의 보호가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업 보호를 많이 하는, 지원을 많이 하는 나라죠.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왜 이런 게 문제가 되냐면 이게 의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지로 농민을 세금에서 도와주면 괜찮은데 문제는 세금은 별로 안 쓰고 세금도 많이 쓰지만 다른 소비자도 대신 비용을 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소위 외국 이전이죠. 디스토팅 트랜스퍼. 그게 이제 요 나라들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되냐면,
농민들이 받는 그 가격의 40% 이상이 프로텍션에서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외국 가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2017년부터 뭐 양곡 도매 더 하고 뭐하고 직불금 더 주고 뭐하고 이게 전체 식품비를 계속 올리고 있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네. 예, 수입 못하게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네. 가격 지지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는 이 농업이 어마어마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파종되는 씨앗이 양이고요. 네. 이게 땅의 양이거든요. 땅은 줄어요. 그렇군요. 예, 씨앗도 덜 뿌려. 그런데 이게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있어요. 늘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더 좋은 품종을 하고 더 좋은 비료를 쓰고 더 기계화를 하고 한 농가가 기업화하고 기계화를 많이 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농업혁명은 아직 끝난 게 아니군요. 계속 이게 계속됩니다. 이 생산성은 서비스나 산업 제조업보다 더 가파릅니다. 이 프로덕티비티 올라가는 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나라별로 보면 그렇거든요. 여기도 한국도 보면 이게 이제 인풋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땅하고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체 생산성이고요. 이게 생산 그 아웃풋이거든요. 네. 실제로 생산량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다 디커플링이 일어나잖아요. 인풋하고 아웃풋이 다 디커플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영국 같으면 이 땅 같은 게 마이너스입니다. 땅 같은 게 줄고 인풋이 다 비료도 줄고 다 주는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기후변화주의자들이 뭐 이 농업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데 보시면 전 세계 농조량이 2000년부터 농사 짓는 면적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이 피크가 돼버리거든요. 이건 프로덕션이고 생산량이고 이건 땅입니다. 전 세계 농업 농지의 면적이거든요. 그 작은 농지로 더 많이 생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 토지량이 이렇게 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 농업이 많은 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농토가 부족하다는 하에 계속 절대 농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전세 우리 땅값을 올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1인당 진정한 농업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군요. 2000년대 그러니까, 들어서. 그래서 1인당 이제 농사 짓는 땅의 면적이 얼마나 줄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보시면 이게 뉴질랜드의 1인당, 국민 1인당 땅의 면적인데요. 이거 한국하고 일본은 거의 제로, 여기에 비하면 하도 영세해서 땅이 없어서 인구는 많고.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하고 일본인데 거의 같은 추세로 갑니다. 1인당, 그래도 농지 면적이 계속 줄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사람을 먹여 살리는데 필요한 땅이 얼마나 되냐는 걸 헥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기원전 1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다가 19세기, 18세기, 1800에서 19세기 여기서부터 쭉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그 질소비료, 화학비료가 발명이 되고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점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브리티시 에그리컬처 레볼루션이라고도 그러고 세컨드 에그리컬처 레볼루션이라고 그러니까 수렵 생활에다가 농경을 첫 시작했던 2만 년 전 그게 2차 농업혁명이고 이게 2차 농업혁명. 그러니까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면서 땅이 이렇게 적게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한테 필요한 땅이 이렇게 적게. 근데 이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까 계속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 한 거는 지금 농업은 이제 이미 선진국은 바이오하고 디지털 산업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 짐승 안 죽이고 만든 고기들이거든요. 이거 저기 가디언지가 6개 메뉴를 소개하는데 이게 맨날 우리 얘기하는 거 포아그라 그 프랑스 사람들 좋아하는 그 거위 간이잖아요. 그 스트레스 많이 주기고 그런다는 이거 그냥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런 랩에서 만들어가지고 세포 배양해가지고 그냥 구워서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나도 안 죽이고 거의 간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크인가요? 스테이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왜 서울의 집값이 비싼 거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구 표면 중에 71% 바다거든요. 네. 육지가 29%거든요. 네. 네. 그 중에 76%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사막이거나 빙하거기 네. 때문에. 근데 그거의 거의 반을 네. 농경지가 쓰고 있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숲이고, 네. 여기는 뭐, 얕은 숲이고, 네. 그 중에 1%가 도시예요. 그리고 요 3%는 호수 막 이런 겁니다. 네. 물입니다. 그것도 잘, 네. 바다가 아닌 물이 3%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왜 이 많은 데를 내버리고 1%의 그 80%를 모여 사냐. 네. 도시에 모여 살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그걸 자꾸 부인하니까 이상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냐. 그 나라 국민을 자급을 하려고 그러면 네. 농지가 얼마나 있느냐인데요. 네. 우리나라 땅으로 먹여 살 수 있는 땅이 58%밖에 안 됩니다. 네. 필요한 땅이 58%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뉴질랜드는 지금 거의 200%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자기 국민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아르헨티나 이런 데가 다 150% 넘거든요. 네. 미국도 150% 가까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제일 일본하고 우리가 거의 제일 바닥에 있는 나라잖아요. 네. 베트남도 못 먹여 살립니다. 농지가 전부 100m 미만은 어쨌든 수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식량 무기로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나라를 빼고 여기 밑에 다 수입해서 먹어야 네.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100% 네. 자기 농지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주 극소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아까 이제 왜 비싸냐. 네. 40~50%가 다 소비자한테 전가한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부가 현금으로 주는 돈은 얼마 안 돼요. 도시민들한테 다 네. 대신 지불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격으로. 그러니까 뭐, 양곡 수입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과도 이래서 비싸다는 거죠. 원인 딱 한 가지입니다. 이래서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못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면, 네. 지금 보시면 2007년부터 다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엔겔 네. 지수가 높아지는 거는 가난한 나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2007년부터 해서 17년 하고 또 지금 거의 8년이 됐으니까 20년 가까이 지금 지속되고 네. 있는 우리의 그 식품비의 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데 이걸 어느 정권, 어느 정당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과값이 저렇게 해가지고 사과가 뭐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매일 아침에 사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등 뭐 병원 네. 갈 일이 없다는 등 그런 얘기를 그리고 아담과 이브서부터 먹었던 그 과일을 우리 국민이 못 먹고 있는데 이걸 지금 이 수입을 못 하겠다고 저러고 네. 있고 그리고 일본이 성의가 없어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요. 네. 나방 안 나오는 생사과를 가져와라. 벌레 없는 생사과를 가져와라. 그거 어떻게 가져옵니까? 네. 그것도 그런 거 병충해 안 오려고 네. 껍질 까먹는 것들은 쉽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자몽이나 오렌지는 껍질을 안 먹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약을 많이 치거든요. 그럼 우리 소비자단체 가가지고 농약에다 담근 거 수입한다고 딱 막 또 수입 반대 네. 저거를 해요. 우리 농약 치면 농약 네. 치지 말라고 그러고 저 똑같이 낙타님이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정부는 나방 안 나오는 거 가져와라 그러면 그 일본이 어떻게 일본이 자기 거 사겠다는 일본이 워낙 잘 만들고 맛있게 만들고 크게 만드니까 그게 아주 고급 선물이거든요. 중국의 네. 구정 선물이고 네. 우리도 뭐 구정 때 과일 선물 많이 했었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아오모리의 호텔에 가면 뭡니까 1층 있고 이런 데는 손 닿는데 사과들이 많아요. 아니 뭐 유럽이나 미국도 가면 리셉션 예. 오면 사람들 환영한다고 바구니에 담아 놓는 거 중에 네. 대표적인 게 네. 바나나하고 사과죠. 뭐. 네. 사과가
다른 과일보다 훨씬 그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바로 소비 안 해도 네. 상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그렇습니다. 과일은 뭐 복숭아나 이런 건 내비둘 수가 없잖아요. 안 먹으면 바로 썩어져 버리니까 사과가 그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거고 그래서 대중화된 거죠. 그 겨울철에 저장도 오랫동안 할 수 있고. 저희 고향이 이제 아주 사과 주산지거든요. 춘주가.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은 그런 건 이제 땅도 없고 그래서 사과 농사를 못 졌는데 제 친구들 부모님들이 다 사과 농사 지셔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걸어가면 추수철 되면 막 푸대에다 하나씩 넣어가지고 갖다 먹으라고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메고 가고 그래서 원래 서울에 처음 와가지고 사과를 돈 주고 사 먹어야 된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군고구마도 사 먹고 옥수수도 사 먹는데 그 시골에서는 다 그냥 따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없으면 옆집에서 주고 그래서 그거는 돈 주고 먹는 거 아닌 줄 알았더니 서울 오니까 다 돈 주고 먹는 거더라고요. 야, 근데 이 정부가 사실은 이 유기적 관계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고 그러니까 농수산부 장관도 정치적으로 이게 다른 해결책이 없는 거죠, 지금. 수입 외에는 지금 해결책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뭐, 구입할 때 저는 정말 웃겨요.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공급이 부족하면 구입 단가가 싼다고 판매 단가를 낮춥니까? 아니, 더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왜 낮추겠어요? 그러면 정부가 가서 너 보조금 받은 것만큼 또 이제 판매 단가 낮춰라고 해야죠. 행정지도하고 김정은이처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무슨 가난한 사람들한테 사과 사 먹을 수 있는 바우처를 준다. 그러면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와서 듣고 계시고 뭐 고맙습니다. 고맙고 오늘 이 농업 얘기했는데 사실 농업은 우리 경제 문제에 굉장히 아픈 아킬레스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일본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일본이 한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는 게 뭐냐면 정부가 남의 돈 가지고 인심 쓰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죠. 전가하는 거죠. 그걸 디스토팅이라고 그러는군요. 영어로.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